공형진 소수지도반 원장 공형진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만든 이유는 민사소송법을 제가 이제 제 교재를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거는 소수지도반 소수정예 학생들을 강의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강의인데, 이 강의를 듣고 교재를 보면은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민사소송법은 사실 양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근데 이제 민법 1문과 2문을 합하면 250점인데, 그 분량이 꽤 되죠. 거기에 이제 민소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민소가 정복이 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양이 적기 때문에 정복하기도 쉽고,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전력 과목으로 삼기가 되게 좋은 수험적인 과목이고, 그 과목을 짧은 시간 내에 고득점까지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 사고 체계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 하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은 사례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사고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를 자기가 마련해 놓는다. 저는 이제 그걸 사례풀이 트리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례풀이 트리 갖춰져 있는 사람하고 갖춰지지 않는 사람하고는 공부할 때 엄청 큰 차이가 나서 결과적으로 점수와도 큰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민사소송법 전체적인 사고 틀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객관식 지문을 보더라도 그 지문이 주소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자기가 짚어가면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미시적으로 그 지문의 OX만 보는 사람하고는 반복에 있어서 엄청 큰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그냥 눈에만 바르는 공부를 하면 객관식은 한두 개 더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사례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같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하는 사고 순서를 좀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사소송법하고 민법하고까지 연결이 돼서 엄청 재밌어져요, 민사가. 자, 민법 1문과 2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법원의 판단은이에요. 그 사실관계가 쭉 이렇게 나오고, 추가적 사실관계 등이 나오고, 이렇게 문제를 주어주죠. 문제 해서 물음표가 딱 있는데, 여기에 법원의 조치는 이라고 많이 묻는다 이거죠. 그리고 가로치고 전부 인용, 기각, 일부 인용. 그 전에 항상 여기에 소각하가 들어가 있죠. 법원의 판단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물론 항소법원의 판단이라고 부르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법원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게 물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쟁점이 소의 적법성입니다. 크게 구조가 소의 적법성,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여기서 본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서의 민사소송법상의 법원을 구속하는 5가지 사례 유형이 있어요. 이 사례 유형은 그냥 사실관계만 놓고 그 유형은 우리가 판독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유형이 5가지가 있는데 유형이 중복될 수도 있죠. 1유형이기도 하면서 2유형일 수도 있는데, 일단 5가지 유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법 쟁점으로 가게 되는 사고 순서예요.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 중에 이제 소각화 판결은 소의 적법성이 구비되지 않을 때, 소의 적법성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소송 요건이 흠결됐다는 얘기인데, 소송 요건이 흠결돼 있으면 소각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이제 불가능하면은 소각화 판결을 하게 돼요. 소각화 판결을 할 때 본안으로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소각화 판결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소송 요건을 머릿속에 넣어 놔야 됩니다. 법원, 당사자,
소송물이 이제 일반적 소송 요건에 해당하고, 일반적 소송 요건 말고 특수 소송 요건도 있어요. 특수 소송 요건은 병합도 이제 주관적 병합도 있고 객관적 병합도 있고, 객관적 병합에서도 원시적인 경우도 있고 후발적인 경우도 있죠. 각 요건들, 그리고 채권자 대의 소송이나 채권자 취소 소송 등의 각 특수 소송 요건이 문제될 때도 있고, 그리고 소재기에 실질이 있는 참가 같은 경우도 있죠. 독립 당사자 참가에 소재기 실질이 있기 때문에, 또는 공동소송 당사자 참가에 소재기 실질이 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구비돼야 되는데, 그 특수한 소송 요건, 물론 이러한 특수 소송 요건 플러스 일반적 소송 요건까지 구비가 되어야 소가 적법하다 이거죠. 소가 적법해야 그리고 본안으로 나갈 수 있다. 이거를 소송 요건의 선순위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 소송 요건, 특수 소송 요건, 그 소송 요건의 선순위다. 선순위성. 예를 들어서 청구 기각이 명백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청구 기각 사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소각화 판결로 마무리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가 확실치 않으면,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 사항인데 의심이 들면 법원 조사에 들어가서 판단을 내리고, 소송 요건이 구비되면은 본안으로 들어가고, 소송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은 소각화 판결을 내린다 라는 거죠. 소송 요건의 선순위성 때문에 소의 적법성을 항상 먼저 머릿속에 두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수험생들 중에서도 문제를 풀 때 그냥 이런 사고 체계가 없으면은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쟁점은 민법 쟁점이다 라고 해서 민법 쟁점만 쓰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 요건에 흠결이 없다라는 게 민사소송법상 쟁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행해소에 당사자 합격 쟁점을 넣어놓고 민법 쟁점까지 물었는데, 거기서 민법 쟁점만 쓰고 소송 요건에 사고를 하지 않았으면은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배점을 점수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캐치를 하려면 항상 사고가 소의 적법성부터 검토를 한다. 소의 적법성을 자기가 완벽하게 검토를 할 수 있으려면 소송 요건에 뭐가 있는지 일단 알아야 되고, 각 소송 요건마다 판단 기준을 자기가 그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많아 보이지만, 그 소송 요건의 적법성, 소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소송 요건마다 일반적 원칙상, 또 다음에 예외, 이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페이지 A4로 한 페이지 정도도 안 돼요. 그거를 머릿속에 일단 넣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송 요건이 구비가 되면 본안 판단으로 간다.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물론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는 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소송 요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자세히 또 들어가죠. 지금 본안으로 들어갔다, 소송 요건이 구비가 됐다 라고 해서 본안으로 들어가면 민사소송법 사례 유형이 또 5가지가 나뉘는데, 왜냐면 민법 쟁점하고 구별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민사소송법은 로마자 1하고 2까지가 민사소송법상의 영역이에요. 소의 적법성을 통과를 해서 민법 본안 판단으로 가게 되면은 민사소송법상 제 원칙들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해요. 예를 들면 분명히 법원에서 볼 때는 이건 동시에 항명권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러면 상환이행 판결한다라고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변론주의상 동시항명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을 안 하면 법원이 아무리 동시행 관계에 있는 심증이 들더라도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런 구속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인용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냐 일부 인용 중에 양적, 질적 일부 인용이 있는데, 질적 일부 인용은 또 선이행 판결과 상한이행 판결이 있어요.
어쨌든 아까 말한 동의양은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일로 갈지 기각할지를 결정하는 민사소송법 제 원칙들이 있다. 그 원칙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1, 2, 3, 4, 5 유형에 각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형이다라는 생각이 판단이 들면 사례에서 그 쟁점을 떠올리고 그 쟁점 관련된 게 문제가 되면 서술하고, 문제가 되지 않으면 바로 이제 넘어가면 되고. 1유형은 뭐냐면 당사자하고 소송물이 단수일 때, 예를 들면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라고만 나왔을 때, 여기서 변론주의하고 처분권주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유형은 당사자가 복수일 때, 원고가 복수이든 피고가 복수이든 이런 원피고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을은 주체무자, 병은 보증인, 이런 사안에서 당사자가 복수죠.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 유형이에요. 이 유형에서는 법원이 어떻게 이 소송을 처리를 해야 될까,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구속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과 합의락정의 원칙. 이거는 66조, 67조 민사소송법상 이 둘 중에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쟁점이죠.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은 각 공동소송마다 별개로 각각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 진행도 불통일되고, 일부 판결도 허용이 되고, 상소를 했을 때 상소 불가분 원칙이 예외로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의 내 소송은 분리 확정된다, 이런 쟁점이 나오고, 합의 확정의 원칙은 진행도 통일이 되고 자료도 통일이고, 마찬가지로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고, 상소를 했을 때 전부 2심되는 완전 결과가 반대가 되죠. 이 두 가지를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목표라는 거예요, 이 유형에서는. 그걸 결정하는 근데 당사자가 복수인 상황, 민사소송법상에 당사자가 복수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애초에 갑이 을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제기한 소에 병이 당사자로 참가하는 경우도 있죠. 당사자로 참가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독립당사자 참가를 했다 라고 하면 3명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요 3명의 당사자가 생기죠. 근데 독립당사자 참가는 조문에 67조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락정으로 결론이 내려지겠죠. 그 다음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법률상 양립 불가한 병에 대한 청구, 예를 들면 유권대리, 이를 전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 무권대리인 책임, 이거는 대리권이 있다라는 전제로 을을 상대로, 대리권이 없다라는 전제로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한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청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당사자가 복수가 되고 추가를 할 수도 있어.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추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병을 상대로 한 예비적 청구 예비적으로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이제 조문에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67조로 가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4가지 예외가 있긴 한데, 이거는 구체적인 청구 폭이 있나 소치야, 4가지 빼고는 합의락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유형들. 그리고 기본형이라고 그래서 기본형, 통공과 필공으로 나뉘죠. 통상의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고, 통공과 고필공, 요거를 구별을 해야 결국 독립으로 갈지 합의락정으로 갈지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의 공동기속이에요.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의 공동기속 여부. 예를 들면 주체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각 채권은 관리처분권이 공동기속되는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결론 내리고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각 공동소송인을 별개로 이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취급을 하게 된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판단은 판결의 효력, 소송법상 합의확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그 의미가 기판력을 받는 관계인데 서로 기판력을 받는 관계에 있으면 소송법상 합의확정의 원칙이 적용돼서 일로 간다. 이걸 결정을 여러 명의 당사자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유형에서 목표는 독립 원칙으로 갈지 합의확정의 원칙으로 갈지 이게 이제 목표다 이거죠. 이 유형은 당사자가 복수일 때. 근데 7회 변시에 나온 쟁점을 보면 이런 주체무자와 보증인을 놓고 주장을 하고 뭐 부인을 하고 자백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때 법원의 판단을 물었을 때 당사자가 복수이기 때문에 결국 독립의 원칙 이유형이라는 거죠. 복수니까 이유형으로 가서 독립의 원칙, 합의확정의 원칙을 결정을 내려보니까 독립의 원칙이더라. 독립의 원칙이면 갑의 을에 대한 소송과 갑의 병에 대한 소송은 각각 분리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취급해야 되니까 다시 인유형이 되는 거예요. 인유형. 그러니까 이유형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해놓고 이제 변론주의냐 처분권주의냐 둘 중에 하나의 쟁점인데 7회 변시에서는 변론주의 쟁점으로 문제를 낸 거죠. 그러니까 결합될 수도 있다. 인유형과 이유형이 결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목표가 그렇습니다. 근데 3유형은 뭐냐면 하나의 당사자를 놓고 소송물이 복수인 경우를 말해요. 여기서는 이 법원의 판단은 이 병합 형태에 따라서 그 판단 방법이 달라져요. 그럼 병합 형태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병합 형태에는 일단 양립이 가능한 걸 전제로 하면 양청구가 양립이 불가능하다.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선택적 단순 병합 아니면은 선택적 병합을 하고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정 예비적 병합을 하는 게 원칙이고 양립이 가능한 청구를 진정 예비적 병합이란 뭐냐면 순위를 붙인다. 주의적 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서 만약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내가 이미 지급한 돈을 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소송 이런 게 둘 다 인용이 될 수 없는 관계를 양립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는데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순위를 붙여서 청구를 하는 진정 예비적 병합을 해야 한다. 근데 양립이 가능한 청구를 이렇게 순위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가 이제 그때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돼요. 양립이 가능한데 순위를 붙였다. 이제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서는 허용성하고 판단 방법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판단 방법은 판례가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그 실질이 어떤 병합을 해야 하느냐를 보죠. 그러니까 결국 단순 병합과 또 선택적 병합을 어떤 병합을 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단순 병합은 청구 취지가 완전 다른 서로 관련성이 없는 청구 예를 들면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이런 거는 청구 취지도 다르죠. 근데 선택적 병합은 청구권 경합상 그러니까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1억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1억 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을 지급하라 청구 취지는 동일하고 원인에서 기록에서 청구 원인 작성할 때 하나는 750조 요건사실을 쓰고 있는 거고 하나는 390조 채무불이행 요건사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소송물이 그렇게 다르게 되는데 그런 다를 때 청구 취지가 동일할 때 청구 취지는 동일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이 다를 때 이럴 때 선택적 병합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병합 형태를 여기서는 목표를 삼아야 돼. 어떤 병합 형태인가 이거는 이게 단순 병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한 건 선택적 병합을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여기서의 3유형의 목표다. 3유형은 소송물이 복수일 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합 형태가 판단되면 법원의
판단 방법을 서술을 해주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 목표는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병합 형태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병합 형태가 나오면 각 병합 형태에 따른 판단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단순 병합은 법원은 모든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구속을 받고, 선택적 병합은 어느 한 청구 인용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라는 게 선택적 병합의 판단 방법이에요. 진정 예비적 병합은 주의적 청구 인용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그러니까 인용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건 인용을 주의적 청구로 해주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은 안 해도 된다는 거고, 인용이 아니고 기각이라면 주의적 청구가, 기각이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판단 방법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잘 됐다, 잘못됐다가 나오고, 그에 대한 구제수단, 이 구제수단을 묻는데 주로 이제 상소가 가능한지를 물어요. 이게 주로 결합되는 유형이 결국 이제 5유형이라는 건데, 5유형은 항소가 있을 때 또는 상소가 있을 때 항소심 또는 상고심 법원의 판단은 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수한 법원의 판단이죠. 이때 생각해야 되는 순서가 상소가 적법하냐, 상소적법, 그 다음에 2심의 범위. 그러니까 항소심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1심에서 2심으로 2심, 이사할 때 하는 그 한자가 똑같은데, 신급을 이동한다. 2심의 범위는 판단을 해야 되고, 2심의 범위는 검토해야 될 게 상소 불가분 원칙이에요. 상소 불가분 원칙. 근데 여기서는 예외가 하나밖에 없죠. 예외는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이 적용될 때 1인에 상소할 때 나머지는 분리확정된다는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독립의 원칙이 적용될 때 예외, 그 외에는 전부 다 같이 2심이 된다. 2심이 돼서 항소심 법원에 올라오면 항소심 법원에서는 이걸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그 다음 심판 대상의 문제인데, 심판 대상이 어떻게 될까? 심판 대상을 정하는 건 사실 항소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처분권주의가 항소심에서 발현됐다라고 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불법 범위에 국한돼서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도 불변금의 예외가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암기를 좀 몇 가지 정도를 해놓으면 사례에서 다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심판 대상이 됐다라고 하니까 항소심 법원, 특히 항소심 법원에 많이 묻는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묻죠. 구체적인 판단, 구체적인 항소심 법원의 판단, 이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러니까 1, 2, 3, 4순으로 생각을 하는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1심이 정당하다, 잘 됐다, 잘못이 없다, 1심 판단이 잘 됐다라고 할 때는 항소 기각, 1심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취소 자판. 취소 자판이라고 한다. 이 자판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판단한다. 항소심은 자판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자판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법원의 판단, 소각화, 인용, 기각, 일부 인용 중에 하나를 해준다 이거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항소심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심증이 그렇게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항소 기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은 틀릴 이유가 없죠. 첫 번째가 414조 2항에 다른 이유로 정당한 경우 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1심에서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요건이,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은 사실은 고의가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인데, 1심에서 청구 기각을 하면서 고의가실이 없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했겠죠. 패소한 원고가 항소해서 항소심 법원의 심증을 보니까 요 1, 2, 3, 4 중에
이건 있다, 고유가 실은. 하지만 손해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 판단이 다르잖아요. 이때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 재판해야 될 것인데 414조 2항에 예외적으로 이러한 다른 이유로 결론은 기각이잖아요. 이것도 항소심 취소 재판할 때 재판의 내용은 기각이죠. 둘 다 다른 이유로 정당한 경우에는 항소 기각을 한다. 또 하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돼서 취소 재판을 하게 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심이 소각하, 1심에서는 소각하였는데 소송 요건이 흠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각하였으면 일단 잘못됐죠. 항소심에서 취소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청구 기각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더 불리한 판단이라는 거죠. 소취하보다 청구 기각이 불복한 원고에게 더 불리하다. 왜? 이거는 본안에 대해서 그 권리가 없다라는 판단, 기판력이 발생하고 소각하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청구 기각 판결이 더 불리하다. 그래서 잘못됐지만 청구 기각을 하게 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반하기 때문에 항소 기각을 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제 자료 제 소수집안 거기에 수직 PDF로 올려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유형은 이제 기판형하고 참가적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유형은 전소 판단과 후소 법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전소가 있고 후소가 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요 전소 확정 판결이 나왔다라는 사실관계가 나오면 이 전소의 확정 판결의 내용이 후소 법원을 구속한다. 그래서 기판력 아니면 참가적 효력의 쟁점입니다. 기판력도 어려워하는데 기판력이 발생, 적용 범위에는 이제 객관적, 주관적, 시간적 범위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법원의 조치 이 세 가지 사고 순서로 생각을 하면 되고, 참가적 효력은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를 좀 알아놓고 이해를 해놓고 후소 법원을 어떻게 구속하는지를 판단을 하면 되죠. 이게 일단 이게 민소의 전부예요. 민소 사례를 푸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전반적인 설명이지만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사례 풀이는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게 통과가 돼서 결국 법원이 구속이 안 돼서 실체 판단으로 들어가서 실체법을 묻는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민법 쟁점을 그때는 서술을 해주면 되죠. 민법 쟁점만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누락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소의 적법성에서 당사자 적격을 묻고 변론주의 쟁점을 하나 묻고 그 다음에 기판력도 묻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서 민법 쟁점까지 물었는데 요것만 쓰고 마는 그러면 나머지 쟁점 다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을 하려면 머릿속에 일단 소의 적법성, 본안 판단에서 5가지 유형, 그 다음에 민법 쟁점으로 나아간다는 게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제 교재가 그런 순서로 사고 순서로 흐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진도를 나가서 공부를 하실 때도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지금 내가 주소가 어디인지 이 대목차 1, 2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로 마치고 두 번째에서는 민사소송법상 5가지 원칙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변론주의니까 변론주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좀 독특한 사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